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심층 탐구의 주제는 바로 그 조직의 문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하고 또 되게 흥미로운 주제죠. 맞아요. 혹시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나요? 겉보기에는 완벽한 목표 달성 시스템을 똑같이 도입했는데 왜 어떤 조직은 막 엄청난 기적을 만들고 어떤 조직은 그냥 실패해버리는 걸까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구조적인 격차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원인을 원문 자료들을 통해서 아주 깊게 분석해 볼 겁니다. 시스템이나 프레임워크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결국 그걸 실행하는 건 사람이잖아요. 사람과 그들이 모여 만든 조직의 환경, 즉 문화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죠.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 우리 탐구 여정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 명확히 짚어드리고 갈게요. 이번 심층 탐구는 존 더어에 져서 그 존 더어의 OKR을 다루는 8부작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네, 벌써 후반부네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까지 도입부의 배경 지식을 시작으로 4가지의 슈퍼파워, 그리고 직전 탐구에서 다룬 CFR까지 깊이 있게 살펴봤고요. 여러분은 지금 이 전체 시리즈의 7번째 단계, 즉 문화 파트에 도착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분량이 꽤 되죠? 네, 오늘은 책의 제18장 문화를 시작으로 제19장 문화 바꾸기 루메리스 사례, 제20장 문화 바꾸기 보노의 원 캠페인 사례, 그리고 제21장 앞으로 다가올 목표들까지 아주 집중적으로 해부해 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목표와 핵심 결과, 그리고 대화와 피드백이라는 뭐랄까 매우 강력한 하드웨어를 세팅하는 법을 다뤘잖아요. 네네. 만약 이 도구들이 아주 정교하게 조율된 소리굽새라면 조직의 문화는 그 소리를 사방으로 전달하는 매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매질이요? 네,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가 있어도 그걸 구동하는 운영체제, 그러니까 문화가 낡았거나 호환되지 않으면 시스템은 그냥 멈춰버리는 거죠. 오늘은 이 운영체제를 어떻게 구축하고 디버깅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로 확인해 볼 겁니다. 아, 시작에 앞서서 짧게 필수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갈게요. 오늘 탐구할 내용 중에 제20장 보노의 원 캠페인 사례에는 그 빈곤 퇴치와 관련된 정책 노비라든가 사회적 캠페인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특정 정치적 입장이나 정책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 사례를 다루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극도로 복잡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 거대한 목표를 조직이 어떻게 달성해 나갔는지 그 작동 원리를 원문 자료에 기반해서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오늘 탐구의 유일한 목적임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목표 달성 시스템의 관점에서만 이걸 분석할 거니까요.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 작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하이파이브를 해주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전략보다 문화가 먼저라는 뜻이잖아요. 네, 감성적인 접근이죠. 그런데 실리콘밸리의 전설 앤디 그로브는 문화를 조금 다른 매우 공학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더라고요. 맞아요. 앤디 그로브는 인텔을 이끌면서 문화를 철저하게 효율성의 도구로 봤습니다. 문화가 명확히 자리 잡힌 조직에서는 경영진이 막 일일이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거나 끝없는 규정집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알아서 돌아가니까? 그렇죠. 공통의 가치를 깊이 공유하고 있다면 조직원들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일관된 방향으로 행동할 테니까요. 이는 관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거죠. 1985년에 그로브가 신입사원들을 위해서 만든 인텔의 핵심 가치 슬라이드를 보면 7가지 항목이 등장해요. 사람 중심, 개방성, 문제 해결, 결과, 규율, 위험 감수, 그리고 신뢰와 진정성. 되게 직관적인 단어들이죠. 네, 특히 그 결과 항목에 피상적인 것은 존중받지 못한다 라고 적어둔 대목은 되게 흥미롭습니다. 약간 엔지니어의 직관에 의존한 선언 같기도 한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수십 년 전에 앤디 그로브가 엔지니어의 직관으로 파악했던 이 조직 문화의 조건들이 훗날 구글의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확히 증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글의 그 유명한 프로젝트 말하는 거죠? 네, 구글이 사내 180개 팀의 성과를 분석한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를 진행했잖아요. 그 결과 뛰어난 성과를 내는 팀은 딱 5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구조와 명확성, 심리적 안정감, 일의 의미, 신뢰성, 그리고 일의 영향력입니다. 아, 여기서 첫 번째인 구조와 명확성이 바로 OKR이 제공하는 시스템의 영역이라면 나머지 4가지는 철저하게 건강한 문화의 영역이라는 거죠. 직관이 훗날 데이터로 완벽하게 확인되었다는 건 꽤 인상적이네요.
그렇다면 이런 추상적인 가치들을 현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일하는 직장에서 어떻게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책에서는 코세라의 사례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학생 우선주의라는 회사의 핵심 가치를 단순히 벽에 붙여놓는 포스터 문구로 남기지 않았어요. 네, 그걸 수치화했죠. 맞아요. 새로운 학생을 위한 모바일 활성 사용자 수 15만 명 달성이라는 아주 명확한 수치, 측정 가능한 OKR로 연결했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문화를 실제 작동하는 운영체제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경영 철학자 도브 세이드먼은 이걸 하우 철학으로 설명하거든요. 하우 철학이요? 네, 경쟁자를 능가하는 조직은 단순히 더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조직이라는 겁니다. 세이드먼의 접근법이 흥미로운 이유는 신뢰나 진정성 가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진짜로 데이터화했다는 데 있어요. 맞아요. 단순히 설문지로 상사를 신뢰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아무도 솔직하게 대답 안 하잖아요. 네. 대신에 정보의 흐름 자체를 추적하는 방식을 썼더라고요. 상사를 우회해서 더 고위 임원과 이야기했을 때 칭찬을 받는가, 아니면 처벌을 받는가, 이런 구체적인 행동 패턴을 통해서 조직 내 심리적 안정감을 정량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량화된 피드백을 얻기 위해서 연례 설문조사 같은 아주 낡고 느린 방식을 버립니다. 대신에 펄싱 시스템을 도입하죠. 맥박을 잰다는 뜻의 그 펄싱이요? 네, 직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최근에 잠은 충분히 잤나요? 아니면 요즘 업무에 몰입하고 있나요? 같은 짧은 질문을 수시로 툭툭 던지는 겁니다. 피드백을 살아 숨쉬게 만드는 거죠. 경영진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조직의 체온과 맥박을 재는 것 같아서 되게 유용하겠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만약 이런 투명성이나 실시간 피드백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된 조직에 갑자기 이 완벽한 시스템을 들이밀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겁니다. 대참사가 일어나죠. 네. 제 19장에 등장하는 헬스케어 기업 루메리스의 사례가 이 질문에 대한 꽤 적나라하고 생생한 해답을 줍니다. 루메리스의 첫 도입 시도는 그 조직 문화와 시스템이 엇박자를 낼 때 발생하는 마찰을 아주 뼈저리게 보여줍니다. 가치 기반 의료 서비스를 표방하면서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이었으니까 겉보기엔 이런 투명한 목표 설정 시스템이랑 되게 잘 맞을 것 같았거든요. 데이터 기업이니까 당연히 그럴 줄 알았겠죠. 하지만 내부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네, 고위 경영진은 시스템을 전혀 지지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인사부서는 분기 말이 되면 사람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빈찬 채우라고 재촉하는 일종의 관리 경찰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직원들은 마감일에 쫓겨서 시스템의 숫자만 대충 끼워 맞추는 거칠애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 귀찮은 일을 해야 하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던 거죠. 이것을 덮은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루메리스 내부에서는 되게 수동공격적이고 방어적인 기존의 보험사 문화와 빠른 혁신을 추구하는 루메리스의 새로운 기술 문화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이때 인사총괄을 부임한 앤드류 콜이라는 인물이 아주 극단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합니다. 어떻게 했죠? 그냥 시스템 운영을 전면 중단시켜버렸어요. 문화를 먼저 재건하지 않으면 도구는 무용지물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 과정이 꽤 파격적이더라고요. 앤드류 콜은 18개월 동안 인사부서 직원의 무려 85%를 교체했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이 대목에서 전 좀 의문이 들어요. 심리적 안정감을 구축하겠다면서 기존 직원의 85%를 내보낸다는 건 조직을 엄청나게 불안정하고 공포스럽게 만드는 일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겉보기엔 완전 모순으로 들리죠. 하지만 원문의 논리를 깊이 따라가 보면요. 기존의 문화가 수동 공격적이고 투명성을 거부하는 상태였잖아요. 네네. 그 낡은 문화를 고수하는 핵심 인력들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변화를 수용하려는 새로운 고성자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더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겁니다. 물을 흐리는 사람들을 놔두면 오히려 물고기들이 다 죽는다는 거군요. 맞아요. 앤드류 콜의 조치는 외과 수술적인 리셋이었습니다. 그는 투명성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스쿠버 다이빙의 첫 경험에 비유해요. 스쿠버 다이빙이요? 네, 처음 수면 아래로 내려갈 땐 숨이 막히고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하지만 막상 그 수면 아래에서 진짜 작동하는 생태계의 원리를 직접 눈으로 보고 나면 엄청난 해방감을 느낀다는 거죠. 내 약점이나 취약점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그 본능적인 공포를 이겨내야 한다는 거군요.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루메리스가 정착시킨 문화 중에서 제가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바로 빨간불 팔기입니다. 그 문화 진짜 대단하죠. Selling your red. 네, 이들은 매월 3시간씩 모여서
경영진 리뷰를 하는데요. 목표의 상태를 오직 순조로운 초록색 아니면 위험에 빠진 빨간색 딱 두 가지로만 표시합니다. 애매하게 숨을 수 있는 중간 단계, 즉 노란색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 회의실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의 문화였다면 임원들은 자신이 달성한 초록불을 막 예쁘게 포장하고 자랑하는 데 시간을 다 썼을 겁니다. 그렇죠. 내 성과를 보여줘야 하니까. 하지만 이 새로운 문화에서는 달성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 자신의 부끄러운 빨간불을 동료들에게 가감없이 공유하고 그걸 팝니다. 판다고요? 네. 내가 지금 이 영역에서 실패할 위기인데 누가 이 빨간불을 사서 나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요? 하고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와, 부사장 중 한 명이 원문에서 이렇게 회고했더라고요. 과거에는 난 영업이고 넌 배송이니까 네 일이나 잘해 이렇게 방어벽을 쳤다면 이제는 미식축구에서 와이드 리시버를 부르듯이 내가 여기 있으니까 도와줄게 라고 나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자신이 실패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건 임원급에서는 엄청난 자존심의 타격이잖아요. 엄청나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팀 전체의 문제 해결 능력으로 승화되었다는 점이 놀라운 겁니다. 각자의 참호에 숨어서 방어만 하던 영웅주의 조직이 투명성이라는 무기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팀워크를 발휘하게 된 거죠. 대단하네요. 그렇다는 이러한 구조와 문화를 기업의 회생을 넘어서 아예 지구 반대편의 빈곤과 질병을 퇴치하는 거대한 사회적 운동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작동할까요? 스케일이 확 커지네요. 네, 제20장에 등장하는 세계 최고의 록스타 U2의 보노가 이끄는 원 캠페인의 이야기가 그 해답을 제공합니다. 기업의 문화 혁신에서 글로벌 빈곤 퇴치 운동으로 무대가 넘어가는 거죠. 보노는 세계적인 록스타지만 원문에서 묘사된 그의 행동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냉철한 분석가에 가깝습니다. 초기 U2 시절부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자신들이 기술적으로 연주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 아주 냉정하게 직시하고 그걸 압도적인 목표 설정과 실행력으로 돌파해서 최고의 밴드가 된 경험이 있었죠. 네, 그 엄청난 경험을 에이즈 치료와 빈곤국 부채 탕감이라는 거대한 의제에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기업은 이윤 창출이라는 명확한 방향타가 있잖아요. 하지만 사회적 캠페인 조직은 세상을 구하겠다는 아주 거대하고 추상적인 열정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네, 열정과 아이디어가 막 팔팔 끓어 넘치죠. 이 거대한 운동권 조직을 대체 어떻게 통제하고 한 방향으로 정렬할 수 있을까요? 원 캠페인은 초기 단계에서 아프리카의 녹색 혁명, 여아 교육, 에너지 빈곤 등 너무 많은 우선순위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노는 목표의 시각화, 아주 직관적인 상징을 활용하는 천재성을 발휘합니다. 에이즈 치료제 보급을 위해서 그는 두 알의 알약을 들고 나섰죠. 아, 그 유명한 장면이요? 네, 캘리포니아에 살면 이 약을 구해서 살고 말라위에 살면 약을 못 구해서 죽습니다. 위도와 경도라는 지리적 우연 때문에 생사가 갈리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친 거죠. 대중과 정치인들의 그 추상적인 뇌를 확 붙잡아줄 강력한 프레임이 필요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싸움을 이끌어낸 시각적 상징이었죠. 하지만 외부를 향한 메시지가 명확해졌다고 해서 내부 조직이 저절로 정렬되는 건 아닙니다. 아, 당연하죠. 수많은 활동가들의 넘치는 열정에 프레임워크를 씌우기 위해서 이들은 명확한 OKR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에 자원을 집중할 것인지 초록색 빨간색 신호등 체계를 통해서 이사회에서 아주 냉정한 합의를 이끌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원 캠페인이 조직 문화 측면에서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 더 피벗을 맞이하는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네, 존 도어가 이사회에서 아주 뼈 때리는 질문을 던졌을 때죠. 맞아요. 이사회 회의 중에 존 도어가 보노와 임원진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의 고객은 누구입니까? 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그 아프리카의 고객이 지금 이 회의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까? 라고요. 그 질문은 아프리카 빈곤 퇴치를 주도하던 서구 엘리트들의 맹점을 아주 정확하고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당시 보노는 세네갈의 한 남성에게서 들은 속담을 떠올리죠. 어떤 속담이었죠? 누군가의 머리를 깎으려면 그 사람이 방 안에 있는 것이 낫다. 아, 뼈가 있는 말이네요. 네, 존 도어의 질문은 이 세네갈 속담과 아주 깊이 공명했습니다.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잣대로 아프리카가 원할 것이라 짐작하고 선행을 베푸는 이른바 메시아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대한 자각이었죠. 아프리카를 위해 일한다는 오만함을 버리고
아프리카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문화 혁신이 일어난 거군요. 네. 그래서 이들은 아프리카 출신의 인재를 직접 고용하고 모 이브라임 같은 아프리카에 영향력 있는 인물을 이사회에 영입하는 것을 구체적인 OKR로 삼았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들이 그 뜨거운 열정조차 지표로 측정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빌 게이츠가 원 캠페인을 향해서 이런 지적을 했었거든요. 수백만 명의 회원이 있다고 자랑하지만 그건 그냥 온라인 서명자일 뿐 진짜 행동하는 회원이 아니다라고요. 활동가 단체에서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그 허영 지표에 속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메일 리스트에 있는 890만 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가 중요하죠? 그들이 실제로 지역 정치인에게 전화를 걸고 편지를 쓰는 행동을 하는지가 진짜 핵심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회원을 서명자에서 행동가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철저하게 측정 가능한 지표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존 도어가 또 한 번 매우 인상적인 조언을 남깁니다. 모든 지표가 초록불이라면 당신은 실패한 겁니다. 더 많은 빨간불이 필요합니다. 목표가 너무 만만하다는 뜻이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한계를 넘어서는 스트레치 목표를 추구해야만 조직이 가진 본연의 파괴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노의 표현대로 차가운 머리의 분석력과 뜨거운 가슴의 열정이 결합되었을 때 조직이 얼마나 거대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네, 정말 완벽한 조언이었죠. 자, 이제 이 기나긴 여정의 마지막 장인 제21장 앞으로 다가올 목표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존 도어는 무하마드 알리의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목표다 라는 명언을 인용하면서 책을 마무리 지어갑니다. 저자는 이 시스템이 단순히 실리콘밸리의 돈 많은 기술 기업이나 거대한 NGO만을 위한 관리 도구가 아니라고 엄청 강조해요. 그럼 또 어디에 쓸 수 있나요? 혁신을 향해 쏘아올리는 범용적인 발사대로서 우리의 일상이나 교육 현장 등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죠. 이 부분에서 저는 칸 랩스쿨의 사례가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학교에서는 5살, 6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 목표를 세우고 핵심 결과를 추적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글 읽는 법을 이제 막 배우는 아이들이 자기 목표 상태를 파악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하하, 물론 5살 아이들이 막 복잡한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원리의 체화예요. 이 아이들은 부모와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만의 시각적인 목표 추적기를 만듭니다. 아, 시각적으로요? 네, 이번 주에 마스터하고 싶은 퍼즐이나 읽고 싶은 책의 숫자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을 눈으로 확연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실패나 처벌이 아니라 빨간불로써 다시 도전해야 할 피드백이라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에 진출했을 때의 모습이 되게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상상이 잘 안 갑니다. 우리 세대랑은 완전히 다를 것 같아서요. 바로 그 지점이 제21장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목표 설정, 투명한 공유,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는 피드백이라는 구조가 인간의 성장 본능과 아주 깊이 맞닿아있다는 겁니다. 아, 성장 본능이요? 네. 이런 문해적 DNA를 내재화한 세대가 미래의 직업 생태계를 구성한다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조직 내 소통의 단절이나 수동적인 업무 태도는 아마 과거의 유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는 인텔과 구글이 증명한 문화의 중요성부터 투명성을 위해서 낡은 조직의 85%를 도려내는 고통을 감수했던 루메리스, 세상을 구하겠다는 열정의 차가운 프레임워크를 씌운 원 캠페인, 그리고 10살 아이들의 목표 설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아주 긴 여정이었네요. 네, 아무리 정교한 목표 달성 시스템이라도 결국 실패를 인정할 수 있는 취약성과 투명성, 그리고 이를 받아들여주는 문화라는 토양 없이는 결코 뿌리내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시스템을 단순히 사와서 도입하는 것보다 그 시스템을 견뎌낼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럽고 긴 시간의 투자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오늘 다룬 원문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증명하고 있죠. 맞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살펴본 사례들을 바탕으로 조금 다른 관점의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나 커리어 목표를 회사에서처럼 초록색과 빨간색으로만 표시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오, 노란색 없이요? 네, 애매한 타협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개의 빨간불을 애써 숨기고 계신가요? 그리고 오늘 그 부끄러운 빨간불을 기꺼이 사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와,
내 인생의 빨간불을 동료나 가족에게 팔 수 있는 용기가 나에게 있는지 묻는 정말 묵직하고 도발적인 화두네요. 오늘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실 만한 주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치열한 지적 탐구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탐구에서 뵙겠습니다.